저는 범어이 로고스에 있는 전웅준 변호사라고 하고요. 여기 계시는 패널분 5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홍대식 교수님, 그 서강대 법전의 교수님, 홍대식 교수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김보람이 변호사님, 경실련과 변호사 업무를 같이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민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정대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익현 지디넷 코리아 미디어 연구소장님을 모셨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서 그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주재법제연구센터 부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세션은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그 워크숍 취지를 보니까 플랫폼 정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 일단 플랫폼을 여기 듣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플랫폼은 그냥 공급자와 이용자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매개체 정도로 일단 정의하고요. 그로 인해서 플랫폼이 공급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 각각의 양면 시장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정도로 일단 정의한 다음에 논의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숍의 취지를 보면은 결국 우리 생활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인터넷에서 또 플랫폼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거대화되면서 공정 경쟁성이 훼손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서, 또 그것이 또 외국의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서 운영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추세를 보면은 EU에서는 이제 그 디지털 시장 법안이라고 해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규제하는 그런 내용을 발의하기도 했고, 또 요즘 주목하게 되는 건 미국에서 저희가 아까 약간 사담식으로 모르고 했었는데 일종의 그 IT 기업이라고 보였던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서도 FTC 위원장을 인하칸으로 또 선임하고, 또 특별보좌관으로서 그 망중립성 개념을 도입했던 티무를 선임하면서 이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내지는 효율성이랄까요? 뭐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던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뭐 공정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상법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뉴스에서도 여당의 울지로위원회에서 또 이런 이슈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어떤 생각들, 어떤 규제나 어떤 좀 더 이런 것들을 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진행 상황들을 어떤 공정한 경쟁, 또 기술 혁신, 노동, 이런 소비자 보호,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가 한번 큰 틀의 차원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션의 취지는 그렇고요. 지금 먼저 그 프로그램 기획위원회에서 4가지 쟁점을 주셨는데요. 그거 쟁점을 각 패널분들께서 토론하기 이전에 한번 좀 몇 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각 패널분들의 어떤 생각들, 좀 포괄적인 생각들을 뭐 몇 분, 한 5분 이내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그래도 홍대식 교수님께서 일종의 인트로덕션식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멋진 분들하고 같이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수라서 공식적인 세미나, 학술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거는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느 정도 해야지 좀 흥미롭게 얘기할 수 있지, 좀 오히려 더 자신 없는 패널에 와서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저의 좀 딱딱하고 좀 꽉 막힌 생각을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속 가능한 플랫폼 가버넌스를 주제로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와서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작년 초만 해도 이 플랫폼이란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썼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사이에 플랫폼이 굉장히 우리 가까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게 된 지도 생각해보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인터넷 역사를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엔 스마트폰도 늦게 들어왔잖아요. 아이폰이 외국에서는 벌써 2007년부터 나왔었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그 위피 때문에 아이폰이 못 들어오다가 2009년 말에나 들어왔거든요. 그 전에는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년 사이에 과연 우리가 1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큰 변화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인터넷이라고 하면 주로 포털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우리가 많이 썼지만 거기에 의존하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10년 사이에 플랫폼화하면서 플랫폼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 기업들이 단순히 기존의 오프라인 그런 서비스를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적극적인 중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개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아는 중개, 뭐 부동산 중개사 요새 논란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사들의 중개라는 거는 사실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 약간의 이제 그 연결을 도와주는 건데 플랫폼이 중개하는 것은 단순히 연결에 그치지 않고 그전에는 서로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매칭해주고 그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지식과 콘텐츠를 더 많이 유통되게 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전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는 그러한 효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비자는 편리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지배력이 커진다, 영향이 커진다 해서 규제한다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소비자한테 좋아지는 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논의할 때 우리가 사실은 되게 플랫폼이 그 혼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플랫폼이 창출하는 그런 생태계 내에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어요. 소비자도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뭐 우버 기사도 있고 우버라든지 카카오 기사도 있고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컨텐츠를 거기에 파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관계들을 아무래도 모이다 보면 사람들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것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그 자기가 운영하는 생태계 질서를 잡아갔지만 이게 어느 이제 선을 넘은 거죠. 그러면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플랫폼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장기적인 그런 이익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뭐 정부나 또는 정책 당국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이것을 그 전에 이런 플랫폼 경제가 아닌 시절에 세워지고 그리고 운영되어 왔던 그러한 논리라든지 그런 제도를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혹시 플랫폼 경제라는 게 이제 사실은 또 글로벌 경제인데 그런 것이 어떤 국내 경쟁력에 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지 이런 문제들을 참 많이 고려해서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모두 말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순서는 제한 없는데 제가 그냥 김익현 소장님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전체적인 이 멘트에서도 아마 같은 생각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아마 많이 갖게 된 게 일반인들이 그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여라도 이제 사람들이 약간 국수주의적 접근 아니냐,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로부터 우리 인터넷 업계 지키자,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이게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오히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나라의 본고장인 미국이 지금 아마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이제 규제인 거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국내보다 사실은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유럽연합도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시장법이나 디지털 서비스법이 결국 플랫폼 사업자들의 어떤 자기 플랫폼 상에서의 우울한 지위 이런 것 남용하는 거를 이제 뭐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고요. 아까 저희들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좀 사활을 걸었을 정도로 최근에 인선하는 거 보면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리나칸 FTC 위원장이나
그리고 망중립성 그 팀우 이분은 이제 통신 전문가일 테고요. 그리고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의 반독점 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된 분이 이제 조나단 칸트란 분인데 이 부분은 또 구글 저격수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플랫폼 이슈가 단순히 뭐 구글이나 이런 거대 글로벌 사업자로부터 국내 인터넷을 지키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터넷의 또 다른 질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바르게 잡자는 뭐 그런 의미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하고 올해에 걸쳐서 아마 국내에서 인앱 결제 강제 문제가 굉장히 토론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토론회를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었던 게 이게 너무 막 이 국내 시장 지켜야 하고 국내 사업자 다 죽는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와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예를 들어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게 과연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애플하고 에픽이 그 한창 소송을 할 때 이게 정확한 이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애플 같은 경우는 백화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일종의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매장 입점 업체들한테 매장에 대한 어떤 규정을 전체적으로 딱 하는데 그 이를테면 뭐 매장 규모라든가 뭐 품질이라든가 이 일환으로 사실은 앱 결제까지를 보고 있고 오히려 에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후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수단은 자유롭게 쓰듯이 마찬가지 문제다. 뭐 이런 논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리적으로 과연 애플의 주장이 맞는지 이런 걸 좀 논의했으면 좋겠던데 그냥 아주 그 일반적인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갔던 것 같아서 아쉬웠고요. 그래서 오늘 좀 논의는 그러니까 플랫폼 단순히 뭐 이게 어떤 당위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내지는 뭐 시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갈 것 같아서 저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독점적 행위, 이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이 많은 게 이걸 그냥 놔두면, 기본적인 인터넷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위기의식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방치했을 경우에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제2의 구글, 제2의 페이스북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위기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건 뭐 논의하면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플랫폼 문제를 논의할 때는 시장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애플이 앱스토어 독점 기업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앱 장터를 전체 시장으로 보면 애플은 독점 사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점유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특수한 상황을 이제 고려하다 보니까 어떤 독점 사업자로 규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법은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아주 굉장한 전문가들이셔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 끼었다. 이 생각을 며칠 전부터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전문가들이 있을 때 일반인 수준에서 가끔 엉뚱한 소리 해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생산적인 토론의 윤활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좀 어려운 문제는 우리 교수님과 변호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들어보면은 김 소장님 말씀이 더 사례가 많아서 더 생동감 있게 들리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변호사이신 김보라의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느낌을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이슈들인지라 저도 오늘 그 김익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배우러 왔고요. 많이 좀 배워서 가겠습니다. 이 플랫폼 아까 그 정의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약간 양면적인 구도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기존의 법들을 적용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요소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한번 어떤, 굉장히 경쟁적이잖아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뭐, 통신 사업자 같은 허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진입이 쉬운데 대신에 여기서 지배력을 본인들이 갖기 위해서 기술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조금 장점을 가진 기술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타인의 그런 그 경쟁 사업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 개인정보 같은 경우를 조금 무리하게 수집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은 이게 그냥 눈 감고 있기가 조금 어려운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 일본은 우리랑 좀 법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개인정보 정의도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법, 아까도 제가, 시작하기 직전에 여쭤봤는데, 공정거래법도 조금 약간 독특한데, 근데 일본에서도 이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 권한을 남용한 경우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아마존의 경우에는 그 입점 업체들이 정보들, 개인, 고객 정보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오히려 유리하게 활용해서 입점 업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상품들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정보를 도용하거나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한국의 라인도 일본에서 아마존 그 애플한테 찍소리도 못했던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이슈가 많이 됐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독점금지법을 애플이 이런 가파한테 어떻게 확대시키냐 이런 이슈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을 보고 제가 한국에서의 법과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좀 적극적이다라는 느낌 좀 받았고요. 미국은 더 심하죠. 미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는 규제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 뭐 이거 가지고도 논문이 어마무시하게 뭐 많이 나온 상황인데, 결국에 그 문제를 그런 법적으로 풀자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법이 깔끔하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발의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이제 가장 이쪽 영역에서 그 핫했던 책, 상도 많이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쇼샤나 주보프의 그 감시 자본주의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도 그 이 저자가 이게 체계가 완전히 바뀐 체계다.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들어온 체계가. 그래서 이제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독점이라든지 프라이버시와 같은 범주에 의존해서 논의하기는 이제 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 체계들, 프레임들을 논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국내로 좀 와서 봅시다. 국내의 경우는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리고 통신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도 있고요. 근데 과연 플랫폼 사업자 이전에 통신사들에 대한 규제조차도 규제기관이 제대로 했었는지를 저희가 역사를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특정 사업자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K로 시작되는 무슨 뭐 그런 회사들,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통위가 하는 규제를 거의 떠넘어서 다 하고 있거든요. 통신사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지금 규제 산업과 관련된 법이 과연 우리나라에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법들은 좀 상당 부분 있는 것들이 있고 적용 가능한 법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법들을 규제기관이 지금 제대로 발전시키고 논리를 만들어갔느냐라는 것을 좀 반성적으로 우선 고려해 보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버넌스를 어느 기관이 맡아서 해야 할 수 있느냐 이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논의 좀 이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법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 뭐 굉장히 뭐 적극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파에 적용할 만한 요건들이 많지 않습니다. 영향평가라든지 설계라든지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라든지 최근에 플랫폼과 관련된 그런 가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규정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음 정권 때 누가 이 규제에 대해서 손을 댈 것인가? 그럼 그 각각의 기관마다 전부 동일한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 나가는 입법적인 장난을 지금 계속 봐야 되냐? 이런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금융위의 그 한 서기관께서도 플랫폼 관련되는 풀산분리 관련된 책도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저희가 오늘은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이니 가버넌스 부분을 또 힘들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 중에서 이제 사실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가파에 대응할 법률이 사실 좀 부재한 것 같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고요.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법에 역외 적용 규정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가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망법에도 들어오고 정비통일 사업도 들어오고. 근데 과연 제가 오늘 세션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이런 제도들이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정민아 실장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정민아 실장님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뭐 오늘 다들 전문가분들 나오셔서 저희 사업 작업 얘기를 하는 게 조금 한쪽에 거버넌스를 한쪽에 얘기만 하게 되지 않을까. 저희는 저희 억울한 것만 또 가득 받았으니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이 거버넌스 포럼 4년 전에 제가 노동 쪽을 대변하는 패널로 나왔었어요. 제가 플랫폼 노동 쪽을 연구했을 때에 플랫폼 노동 쪽의 패널로 참여를 해서 그때 처음 IT 기업들이랑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났었죠. 이후로 계기가 돼서 저는 이제 사업자 쪽으로 옮겨서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거의 4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패널로 나와서 2년 정도를 연속으로 노동 쪽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그 플랫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사실 그때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을 때였고 막연한 건지 아니면 또 실체가 있는지 근데 제가 배달의 민족의 사례를 쭉 들으면서 아무리 들어도 배달의 민족이 딱히 잘못하는 게 있어 보이지 않았어서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쩌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 어떤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라는 생각마저 든다. 그게 제가 한 4년, 5년 전에 했던 말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반은 맞는 얘기고 또 반은 틀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노조나 플랫폼 노동 관련해서 노조 아니면 신사 아니면 가파로 되는 여러 가지 타야다 문제 다 저희가 쭉 해오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뭘 정리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입장도 생각을 해봤었고 기업의 입장도 이렇게 보면서 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AI 문제라든지 기술 문제라든지 법이 다 해서도 저는 충분히 디펜스가 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쪽에서는 너무 사업자에 치우치게 된 거 아니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저희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플랫폼의 자체가 디지털 플랫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묵직한 무게들 그다음에 그 효과, 파급력, 영향력 분명히 있을 거라고 느껴지고 저희가 그걸 체감하는 것이 스타트업으로서는 가파의 존재라든지 가파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의 확장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런 생각을 사실 또 하는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플랫폼이 결국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노트에 가서 또 많이 말씀드리죠. 플랫폼은 어디에서나 있었고 중개 없는 거래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중개의 디지털이 결합이 되면서 벌어지는 현상들, 그리고 디지털이 결합됐을 때 벌어지는 거대함,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엄청난 수요와 공급의 매칭, 그다음에 거래 비용이 또 과정에서 독점적인 네트워크의 분명히 있고 그걸 지향하는 것도 맞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기존의 독점의 상황, 우리가 레가시에서 얘기했던 독점들 상황과 또 평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다른 효과들을 좀 봐야 될 측면이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저희 솔직한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소상공인 측에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해충돌,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이 상생하고 AI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사회 차별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정하고 바꿔갈 여지가 있다. 단 너무 많은 왜곡이나 비판보다는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풍경, 우리는 또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해달라 이런 맥락을 저희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되게 현조가 넘어가는 기업들과 같이 국내에서 경쟁하는 자들의 입장으로서 또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인터넷 거버넌스는 원래 생소한 용어긴 하지만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라고 그래서 모든 이해관계인이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쪽에 이런 걸 연연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두 발언 마지막으로 정원준 법조연구원 부연구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조연구원의 정원준입니다. 앞서도 부담이 되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주제 자체가 갖는 무게감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사실은 부담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경쟁법을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이 법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강력한 독점 시장을 만들어준 지재권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음을 조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재권에서 특허 같은 권리들을 부여하면서 그런 독점력을 행사를 했을 때 일정 부분 공정거래법에서 제약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플랫폼 규제 같은 경우에도 이 플랫폼의 어떤 확장성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기술 혁신에 기여하는 측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균형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연구자로서 약간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한간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그런 타당성 측면에서 좀 살펴를 봤고요. 그랬더니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플랫폼의 역동성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적 규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라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통 산업과 다르게 플랫폼 시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정형화된 틀로 규제 체계 안에 넣는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 진입 장벽 자체도 플랫폼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시장 점유율이 지금 당장에 높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는 아예 그냥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의 다양성하고 다변성을 좀 훼손시키지 않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플랫폼이 가진 그런 광범위성의 특징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부처의 중복 규제를 겪게 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규제 관할의 측면에서 현재 지금 올라있는 법안들이 규제 관할을 조금 통합하려고 하고 하나의 법으로 몰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과연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한가라는 한계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이 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집행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플랫폼 그 재정법 법안에 보면은 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조항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경쟁 상황에 대한 고려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는 미국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독점을 걱정을 하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이제 경쟁할 만한 기업이 사실 유럽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실은 정당화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이런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는 구도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장에 그 지배적인 그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사업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끝으로는 그 법의 차원에서 어떤 기존에 이제 형성되었던 경제 입법이라든가 경쟁법상의 법리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추가적인 규제나 입법 같은 것들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점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쟁법에서 얘기를 할 때 당국이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은 시장 실패가 발생을 했을 때 이를 시정하거나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과연 지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시장 실패로 규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실증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 단위에서 이제 설계를 해나갈 때도 사실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이라든가 이 비례성 원칙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 체계적인 관점에서 기존에 여러 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그 하나의 통일된 거버넌스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각 쟁점에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가지 포인트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하위 쟁점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그 세션 워크숍에서 설정한 쟁점에 대해서 한번 각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 산업 분야의 공정 경쟁 이슈와 지금의 플랫폼의 공정 경쟁 이슈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주제입니다. 지금 모두 발언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양면 시장의 특성이 있고 시장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 분들의 의견과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 말씀하실까요? 뭐 제가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이제는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일단 제가 그러면 네. 그 일반인의 시각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마 대부분 의견들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양면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주 일반인의 눈높이로 그거를 표현해 보면 사실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 심판이나 감독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선수로 뛰는 아마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어떤 산업의 그 공정 경쟁 이슈는 대등한 선수들끼리 저 선수한테 뭐 특혜를 줬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라면 플랫폼은 사실은 그 운영자가 이제 때로는 그 들어와 있는 사업자와 경쟁을 하는 그러면 특수한 지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구글이나 애플,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예를 들면 이제 크게 2가지인 거죠. 이제 이 플랫폼 사업자의 이제 불공정 행위가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들이 자사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우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되는 이를테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그 비교 쇼핑 검색인가요? 거기서 이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를 좀 이렇게 노출 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뭐 유럽연합에서 제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네 이 앱 마켓에서
자기네 경쟁 앱들에 대해서는 좀 불이익을 가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 어떤 법 체계로 사실 그들을 좀 이렇게 규제하기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김보람이 변호사님도 그 일본 사례 소개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이나 감독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네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경쟁 서비스를 오히려 그 정보를 토대로 더 나은 경쟁 서비스를 이제 내놓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아마존이 이제 자기네 상거래 플랫폼에서 이게 서드파티 사업자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자기네가 또 자체 개발한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자기네 상품을 개발해서 실제로 그게 더 우대받도록 하는, 그래서 제가 정확한 통계 자료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실제로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자기네 서비스에 대한 우대가 좀 과할 정도로 심하더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이슈와 좀 다른 거는 플랫폼 사업자는 사실상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네 어떤 쉽게 얘기하면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상용 서비스 사업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 플랫폼 내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들과 경쟁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단순한 점유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핵심을 이렇게 막 뽑아먹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실까요? 홍 교수님이. 예, 홍 교수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예, 뭐 질문에 이제 공정 경쟁 이슈를 얘기를 하셔서 제가 주로 공부하는 분야가 경쟁법이기 때문에 경쟁은 정말 수도 없이 이겨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정 경쟁 이슈라고 할 때 이제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 경쟁을 다루는 법은 공정거래법이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를 집행을 해서, 사실 요즘에 좀 논의되는 게 경쟁을 다루는 법인데, 그러니까 경쟁을 다루는 법은 누구도 이제 사업에서 독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지향하는데, 이 집행하는 쪽에서는 경쟁법은 우리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여러 가지 부처 간의 다툼의 이제 원인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공정 경쟁을 공정거래법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통신법도 다룹니다. 근데 조금 이제 포커스가 다른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 통신법에서 말하는 유효 경쟁이라고 하는 것. 유효 경쟁은 사실은 이제 자연 독점 상태에서 시장에 맡겨서는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공정거래법은 시장에 맡기면 경쟁은 되지만 또 시장의 그런 어떤 역설적인 힘에 의해서 또 독점화되는 것을 다루는 것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양쪽 다 뭔가 그전의 산업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산업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있고요. 그들이 이제 물건을 다 만들면 이제 유통으로 넘어가서 이제 수익적인 구조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그러니까 보통 상류시장, 하류시장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수직적, 그리고 일방향으로 가치가 흐르는 그런 산업구조에 이제 최적화돼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죠. 또 그렇게 법리가 개발되어 있는데, 이 플랫폼 쪽은 기본적으로 수평적 구조입니다. 그리고 쌍방향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제 각 측면에 여러 측면이 있을 수가 있죠. 뭐 멀티도 있고, 보통 이제 양면 시장을 얘기하는데 다면 시장을 얘기하고, 이러한 어떤 이용자들, 뭐 소비자도 있고, 뭐 이제 공급자도 있고, 이런 것도 또 지위가 또 바뀌기도 하고요. 그들 간에 이제 관계를 형성해주고 상호작용을 이제 활성화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오프라인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양면 시장적인 그런 사업의 양면성, 거기서 생기는
네트워크 효과의 특수성, 또 피드백 루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한쪽 흐르는 것이 다시 또 돌아올 경우에 그런 되먹임이라든지 이런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뭐 제가 경제법 하지만 경쟁법적인 분석 틀에서 이것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을 하는 거 보면 그것을 염두에 두지만 제대로 판단하고 분석하는데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당국들이 계속 법은 집행합니다. EU에서도 이제 구글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네이버 사건, 뭐 구글이 걸리면 우리나라 네이버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 참 어쩔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그 경쟁당국도 외국에서 이제 구글을 이렇게 규제하면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쟤들이 저런을 했으니까 갖고 와서 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구글이 안 걸리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는 초래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EU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떻게 말하면 이제 좀 새로운 이론을 동원해서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그 경쟁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어프로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가져가면 미국에서는 뭐 법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죠. 예, 최근에 뭐 페이스북도 이제 결국 가져갔지만 법원에서 그냥 싸움을 짜주면서 끝나버렸거든요. 사실은 미국은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는 뭐 불공정 거래 행위도 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기존 규범들이 탄탄해서 그리고 또 이런 걸 규제한다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는 가파를 규제하기 위해서 한 논리가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잡는 논리가 되는 그런 또 그 상황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김익현 소장님께서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 이제 심판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선수까지 겸해서 나온 어떤 기능적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홍 교수님께서는 이제 시장의 특성이 수평적이고 쌍방향적 특성이 기초해서 기존의 시장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것이 좀 국내 역차별적으로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다음 뭐 계속 나올 얘기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뭐 토론은 누가 하실까요? 네, 저는 이제 앞에 모두 발언에서도 조금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홍 교수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족점의 문제라든지 공정거래 이슈가 공정거래법에서만 지금 규제하고 있지 않고 사실은 여러 가지 법들에서 지향하고 있는 게 공정한 경쟁이 모두 굉장히 상당히 많은 법들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도 사실은 그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에 있는 조항들이 있고 소비자 관련된 법들은 거의 태반이 거의 다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넓게 그 공정 경쟁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의 이슈를 봐야 되는 건데 다만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되면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효적이고 세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어떤 식으로 플랫폼 기업에 적용할지 어떠한 문제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논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예전에 다니엘 슬로브 선생님의 프라이버시의 이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접근할 때 앞에서 프라이버시를 정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찾아가지 않고 법의 순서를 거꾸로 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프라이버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예를 막 이렇게 들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프라이버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접근법을 그렇게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지금 아까 김익현 선생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막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하는 거를 막 못하게 한다든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애플폰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일을 당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뭐, 우리나라에도 케이스 겁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오히려, 어떤 케이스의 경우에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맞는지, 어떤 케이스는 오히려 그냥,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경우는 소비자보호법에 가는 것이 맞는지를 조금 체계화시키는 논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세미나에서는 좀 구체화된 논의는 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렵겠지만, 우선 그것에 대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탑법에 이미 규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세션이 2시 반까지인데 사실 지금 어느덧 보니까 2시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주제를 지금 다음 쟁점이 이제 그 플랫폼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규범 규제가 필요한가 이거였는데 이것을 좀 같이 섞어서 같이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원영 박사님이나 정면 시장님께서는 요 두 제들을 그냥 다 섞어서 이렇게 좀 발표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이제 2시 한 35분 정도 남았는데 적당히 좀 시간 안배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아 시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다행이네요. 또 김부랑 변호사님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뭐 자사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통신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이 맺힌 게 많아가지고 다 동의가 되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이슈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5,000원 인상한 것 그 사례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지배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5,000원을 인상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지금 택시 가맹 사업을 하는 다른 플랫폼들 여전히 카카오 모빌리티의 규모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체 쪽에서도 콜 수수료에 대한 인상을 올려서 받으려고 요금제를 신청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콜비가 어디로 가냐면 소비자는 부담을 하시지만 사실 뭐 플랫폼사가 수익을 올린다기보다는 일반 가맹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택시 기사님들이 좀 더 이제 콜이 올리는 시간에 블루나 가맹에 쏟아지는 콜들을 조금 5,000원을 더 이렇게 콜비를 더 얹어서 좀 더 그 가맹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그 수익을 조금 더 올려가실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봤고, 저는 한편으로는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그 상황만 보면 어떤 면에서 가맹에 블루에 콜이 몰리는, 그리고 그쪽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여러 비판 속에서 한편으로는 또 이른바 삼류형이라는 일반 택시 기사님들, 가맹이 아니신 기사님들의 수익을 조금 더 보장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한테 공정하게 막 붐비는 시간에 조금 더 그 블루와의 그 가격대를 조금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어느 순간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라고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지배적 사업자가 돼가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지배적 사업자를 활용해서 내가 더 많은 수수료를 올릴 거야 뭐 등등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도의 효과를 미치는 결과를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내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우리는 스타트업인데 우리가 했다면 어쩌면 칭찬받을 수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이었을 텐데 어떤 비즈니스 선택이었을 수 있을 텐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근데 그렇다면 카카오 모빌리티 그런 행동을 안 한다면 뭐 어떤 다른 독점적 행태로 인한 폐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그런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이게 저는 양면 시장의 또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그다음 결론은 뻔한 말이지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타다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 그때 저희끼리 얘기로 타다 가고 카모 왔다 막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때 당시 카카오 모빌리티가 입장에서는 타다가 조금 더 오히려 성장하고
예를 들면 OT도 좀 더 성장하고 이런 어떤 경쟁사로 여겨질 수 있을 만한 플랫폼 기업들이 조금 더 있어줘야 훨씬 더 자유롭게 비즈니스 모델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걸로 사실 느꼈었어요. 카카오 모빌리티로. 예를 들면 결국은 공정 문제는 법이나 다른 규제적 측면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그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올라가는 그 플랫폼조차도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독점적 상황이 그들한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랬을 때는 결국 스타트업이나 신생 커가는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에서 어쨌든 경쟁이 조금이라도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설계나 지원 그런 관점에서의 규제적 어떤 도입 이런 것들이 좀 수반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사례는 양면 시장 보니까 사안 자체도 양면적으로 볼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저는 약간 이 논란이 왜 있는가 그리고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이제 경쟁법을 규율하는 여러 체계들이 중복적으로 있는데 이런 논의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규율하는 지금 현재로서의 경쟁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다면 시장을 얘기하면서 경제 이론에서는 기존의 이 전통적인 이론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그 고착 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거의 제거되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용자들이 이제 플랫폼을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클릭 한두 번으로 그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위칭 코스트가 거의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진입이 용이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멀티 호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수요 탄력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단면 시장보다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 인상이 더욱 어렵게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사실은 이게 수익을 재화가 공급이 되고 유통이 일어난다고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기존의 산업하고는 사실 다른 측면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지배력 형성이 사실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국내에서도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을 좀 구분을 해보면 오픈마켓이라든가 여러 패션몰, 종합몰 같은 데서 보면 각 분야에서 이 선두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한 조사를 보니까 그 운영하는 셀러 중에 한 92%가 멀티 호밍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의 그 경제법 개념에 넣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획정에 대한 문제도 되게 중요할 텐데요. 이 특정 플랫폼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2개 이상의 시장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것들을 동일한 시장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들. 그 다음에 플랫폼이 이제 운영하는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이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이제 동일한 관련 시장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호해지는 거고요. 또 이게 군집 시장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 모든 산업 영역하고 관련이 된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물리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처의 소관들도 이 규제 관할이 사실은 여러 개 중첩적으로 나타난다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장 점유율을 사실은 시장 지배력의 대리지표로 많이 삼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이머징 인더스트리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커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그런 산업들, 예를 들면 뭐 전형적으로 공유 서비스 같은 것들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보면 이게 그 당시에는 사실은 독과점 구조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이디어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조금 더 시장이 커지다 보면 다른 후발주자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 경우에 이제 대기업이 들어올 만한 유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사실은 시장이 정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의 그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규제나 입법의 형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그 승차 공유 서비스를 예를 들자면 우버 같은 경우에 그 운송 행위 자체의 유상성에 부딪혀서 불법이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출이 됐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타다라는 서비스는 이걸 조금 우회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면서 임차 계약에 따른 단기 렌트카 형태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을 했고 시장에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1심 판결이지만 사법적으로는 사실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타다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 입법 방향 자체가 이제 면허를 요구한 형태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는데 이처럼 보시다시피 입법이나 어떤 규제의 형성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진입 장벽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자정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제 두 번째 쟁점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달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조금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 온라인 법안들의 문제들은 이 법에서 헌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그런 입법 원칙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좀 규제 대상하고 수범 대상이 불확실한 측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많은 여론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사실은 사전적인 실증 자료나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 법이 들어왔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법안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를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재화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 등 상호작용을 매개하기 위한 정보통신 체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 자체가 이게 정보통신 체제 하나만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 접근했을 때 앞서 그 양면적인 성격이라든가 이런 이 성격적인 측면의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법의 이제 규정들을 해석을 해보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의사소통, 정보교환, 거래 중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아마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SNS 같은 서비스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정보교환이라는 개념하고도 사실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보교환 같은 경우는 뭐 가격 비교 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같은 것들이 해당될 텐데 이 두 개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거래 중개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 넷마켓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요즘에 뭐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당근마켓을 보자고 하면 이런 의사소통 기능, 정보교환 기능, 거래 중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안들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배웠을 법한 그런 법리들이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 일정 수준의 그 정부가 공적 개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완화된 형태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 그 법안에 보시면 자율규약 같은 것을 그 정부 심사를 거친 규약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거래 기준을 이 정부가 정해서 권고하는 형태의 교육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강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우리 법 환경에서는 아시다시피 사실상 규범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야인데 거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서부터 그리고 기존의 법 중에 유사입법례를 찾아보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이 거의 유일한데요. 그 법 같은 경우는 가맹본부와 그 가맹사업자가 사실은 서비스나 이 재화의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외관 책임을 져야 되는 밀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온라인 플랫폼상의 이용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측면의 의견을 드려보고요. 네,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이 이제 말씀 들으면서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인 그 플랫폼 공정경제 이슈의 특수성과 그 다음에
플랫폼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규범과 규제가 필요한지를 지금 같이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제, 그 플랫폼 공정 경쟁성을 보장해서 필요한 규제가 뭘까 하는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이제 플랫폼이 존재할 때 여기서 필요한 내용적 측면에서의 규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이 현재 법률에 부족한가, 그런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 이렇게 이런 순서로 논의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지금 홍 교수님하고 김 소장님, 김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규제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플랫폼 기업의 문제를 입점업체라든지 피해업체가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거의 내부 고발에 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쉽지 않은 것들, 이건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들의 어떤 그 하청업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경우에 쉽지 않은 이슈가 있고요. 여기 첫 번째, 무슨 일들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이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가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엄격하게 전기통신사업법에 준해서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 특히 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칼을 빼들었습니다마는 세금 이슈에 대해서 좀 전 세계가 더 이상 부당이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동안 부당이득한 것을 어떻게든 밝혀내서 다 환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쉽지 않겠죠. 예,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한국에서는 어떤 기관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 제가 최근에 패스어플이 너무나 황당하게 그 소비자들을 기망해서 개인정보를 사실상 황당한 수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방통위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 권한 다 있거든요. 통신사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무슨 정보가 막 새어 나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방통위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걸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통신사에 대해서 왜 약해지는 걸까요? 그러면 나중에 어마무시한 가파 같은 플랫폼 기업한테는 또 얼마나 또 약해질까요? 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규제기관들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더 엄격하고 좀 독립적인 입장을 좀 취해주는 것이 시민들과 그 다음에 뭐 스타트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규제기관들에 대한 그 강력한 요구를 좀 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투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정원준 박사님이 기재법 전공하신 분이 그 경제법에서 굉장히 이해도 높으셔서 사실은 제가 경제학자지만 경제법 학회에서 저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니까 경제법은 사실은 저는 이제 저 베이스는 저기 사법부에 있으면서 경제법 공부했기 때문에 사법에 기반이 된 경제법을 저는 좀 기본 생각하는데 현재 경제법 학회는 좀 행정법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시장의 조정을 뭔가 그 외부에서 해야 된다는 필요는 느끼더라도 그것이 꼭 행정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계약법적 조정도 가능하고 또 사실 그 미국은 그런 거 위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법원을 믿을 수가 없고 당사자들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 전부가 다 해야 된다. 후견자증 전부가 되게 강합니다.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입법 과잉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규범 규제에 관해서는 저는 여기서 가장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미국에서 뭐 한다더라, EU에서 뭐 한다더라, 일본에서 뭐 한다더라, 우리도 하자. 이러한 어떤 접근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법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물론이고 EU보다도 행정기관의 규제 권한이 되게 센 나라예요. 김보라 변호사님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거를 다 열심히 하면 망합니다. 예,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다들 센 규제를 놓고 다들 적당히 하니까 이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좀 높아지는데. 그래서 그 법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되게 강력한 무기가 있고요. 거래상 지진담 행위로 못하는 게 없거든요. 거기다가 거래 공정화법, 이게 이제 대중유통법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은 대중유통법 적용을 받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안 받는다. 그러니까 하자. 사실 이런 데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그러면 이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위 말하는 오픈마켓이 그것만 있냐. 그러니까 얘도 있고 쟤도 있고 자꾸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통위법안에도 나와있지만 사실은 의사소통, 정보교환 크게,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오토도 많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 바구니에 넣어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뭐 한번 해보자 하다가 뭐 안 되면 해보고 안 되면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우리나라 규제 방식은 좀 아예 좀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움츠러들든지 한번 걸어보자. 걸어서 뭐 법원에서 안 받아지면 뭐 그 법을 고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강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제 다음 질문이 결국 소비자 피해인데 이게 경쟁법 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경쟁법은 전통적인 산업에서 경쟁법 집행은 사실은 이제 그 소비자가 얻는 것은 그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든지 가격이 좀 저렴해지고 그리고 품질이 좋아지고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혁신적인 게 나오고 이게 소비자한테 좋은 거거든요. 소비자는 그런 게 있으면 좋아합니다. 근데 대체로 전통적인 거래에서는 가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 시장에서 이제 그 사업자와 이용자 쪽에 그런 그 비중립적인 가격 구조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많이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많이 주잖아요. 가격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약탈 가격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격 외적인 요소들. 그러면 이게 가격은 뭐 별 영향이 없지만 무슨 대가가 있는 거 아니야. 데이터 보호를 약해지는 거 아니야. 품질 문제를 얘기하고 또 혁신 서비스의 진입을 저해하고 사실은 이제 접근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EU는 가파가 이미 주된 플랫폼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가 강하고 그로 인해서 그 로컬 플랫폼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좀 경쟁력을 높이게 한 것이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사실 경쟁법적 측면에서는 경쟁이 뭐 그 가격이나 생산량에 어떤 피해가 온다는 건 별로 문제가 아니고 이게 너무 가파가 너무 세져가지고 그 작은 플랫폼들을 다 먹어치우는 거 아니냐. 새로운 혁신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사실 더 큰 이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 가파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거의 통제받지 않고 수백 수천의 기업들을 다 인수했어요. 예, 그래서 킬러 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그 논리가 안 통하죠. 제발 좀 저 사주세요 하는 스타트업들 많은데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렇죠? 스타트업은 나오시. 그러니까 미국에서 논리를 그냥 갖고 오면 우리나라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사장님 네. 뭐 말씀들 다 잘 들었고요. 중복된 얘기는 빼고 아까 이제 홍 교수님이 우리나라 규제기관 힘 굉장히 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정확하게 시장에 대해서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사실은 개념 규정을 정확하게 좀 하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잣대가 아니라 이를테면 아까 뭐 이렇게 스타트업들 시장은 크나가는데 이제 당장 보기에는 독점 사업 같지만 사실은 더 크나가서 이게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규제를 할 때도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집행기관의 전 전문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꾸 미국 사례 얘기해서 죄송한데
미국 이제 FTC가 페이스북을 제소를 했다가 지난 6월 달에 법원에서 기각당하고 오늘 다시 추가 제소를 했습니다. 추가 제소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페이스북이 개인용 SNS 시장의 독점 사업자다 이렇게 해서 제소를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페이스북의 이 SNS 시장 개인용 SNS 시장 점유율이 65%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소장에 처음에 썼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야 그러면 나머지 35%는 어디냐 이랬을 때 이제 FTC가 그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개념도 없이 이렇게 소장을 낸다 이래서 기각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개인용 SNS 시장에서 뭐 이 6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뭐 쭉쭉 스냅챗이나 뭐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서 틱톡은 사실은 틱톡을 개인용 SNS 사업자로 볼 경우에는 독점이라는 이슈가 이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FTC가 한 얘기는 틱톡은 개인용 방송 사업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정확하게 시장에 있던 이런 그 독점 사업자들을 규제하거나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를 하려면 규제기관이 이 시장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어디까지를 그 시장으로 볼 것인지 사실은 이런 전문성이 없으면 법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러니까 헛발질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FTC가 처음에 소송했을 때 사실 헛발질을 한 셈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모두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플랫폼이 겉으로 보기에는 경쟁 사업자인 것 같이 보이더라도 전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이 대표적이죠. 겉으로 보기엔 두 플랫폼 사업자가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별도의 독점 사업자인 게 왜냐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려면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판단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런 플랫폼의 질서를 제대로 잡는 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의 사실은 전문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두 번째 주제인 그 플랫폼 공정 경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규범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그 다음 주제인 이제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 예를 들어 무료 서비스 양면 시장 정책에 따라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과연 후생 증진이냐 아니면 피해가 무엇이냐 이렇게 한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그 기존 패널 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이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홍 교수님이 이미 이제 비가격, 원래 가격이 중요하지만 비가격 관련 성과물도 되게 중요하고 정원준 박사님도 시장 지배율이라는 어떤 지표의 기능이 좀 많이 약화되고 있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셔서 이 부분은 거의 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세 번째 주제인 그 플랫폼의 무료 서비스는 소비자 후생의 증진인가 소비자 피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시각과 좀 다른 분이 있으면 김보라 배우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최근에 이제 무료 서비스라는 말이 굉장히 넌센스라는 것이 조금 유력설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소비자가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고 소비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는 원료의 맥락에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이 문제에서 뭐 이런 가파 같은 지금 하여튼 저희가 플랫폼의 그 대표적인 기업들을 얘기하자면 가파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그 비즈니스 모델의 내용들이 소비자가 무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고 해당 기업은 그걸 가지고 팔아먹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소비자는 고객 이런 일반적인 시민들이 아니고 실제는 뒤에 있는 광고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무료 서비스라는 말은 굉장히 넌센스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패스 어플 얘기도 잠깐 꺼냈는데요.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사실은 고객 정보를 갖다가 뒤에 갖다 파는 것 같은데 앞에 다 무료 서비스에 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서비스를 기업이 미쳤다고 소비자한테 제공하겠습니까? 뒤에서 돈을 받는 또 다른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료 서비스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 변호사님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사실 무료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형태로든 효용을 가져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사실 네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어디까지 공개 또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패널분들이 잘 준비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의 그 사회의 미숙으로 인해서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으신 청중 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고, 다만 뭐 제가 사전에 모두 발언을 좀 모아서 봤는데요. 알고리즘은 사실 영업 비밀성이 있어서 굉장히 좀 섣부른 공개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기본 원칙 정도를 공개하는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홍대식 교수님이 좋은 아이디어, 이게 학설의 견해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블랙박스식으로 테스트하자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1, 2분 정도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사실은 법학하는 사람들이 구성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라서 이거는 실제로 이런 알고리즘 설계하는 이 컴퓨터 학자로부터 얻은 아이디어인데요. 이분들은 실제로 그런 걸 설계하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 열어놓아 봐야 일반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이 기술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개발한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는 본질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한 사람들 이게 다 블랙박스처럼 하는 걸 방치하는 건 안 되고 뭔가 책임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을 계속 검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 내에서 이게 결국 이제 사용한 사람이라든지 이거를 위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납득할 수 있다라고 설득이 되면 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전에 뭐 패러미터를 공개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어디까지 할 것인지 되게 기본적으로는 복잡하지 못하지만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 역시 그 법률가에서 나온 생각은 아니었군요. 뭔가 이렇게 사실 알고리즘을 설명해도 일반인들이 저희도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블랙박스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서 이걸 수긍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제가 들어서 교수님에게 말씀을 청해봤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사실 그 세팅이나 이런 데서 질문이 하나 있긴 코멘트 같기도 하고요. 질문이 있는데 일단 청중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두 질문이 없으면 지금 채팅에 올려온 질문이 사실 소비자 후생 관련해서 이런 무료 서비스가 이제 소비자 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채팅창을 보면은 사실은 플랫폼에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게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영상이 잘 노출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 아닌가. 그리고 쇼핑 앱의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도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참여하면 비용만 들고, 이런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패널 분들 중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신지요? 예, 제가 간단히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결국 이제 이게 독점의 폐해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독점이라는 것을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지표로 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 플랫폼의 뭐 독점이라는 표현이 딱히 하면 사람이 연상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좀 다른 말 쓰지 않은 분도 있는데, 어쨌든 플랫폼에서도 더 이상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 압력이 없으면, 경쟁 압력이라는 것은 경쟁자한테서 올 수도 있고 거기 참여자한테 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플랫폼이 더 이상 누가 도대체 범접할 수 없는지 오르게 되면 신경 안 쓰는 거죠. 사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뭔가 스스로 자정이 안 되니까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필요한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문제 같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얘기하셨고 쇼핑업도 뭐 특정 앱을, 그건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미국의 리나카는 이제 아마존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아마존이 워낙, 근데 아마존이 굉장히 규모해가지고 미국 반독촉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해요, 사실은. 예. 아주, 그러니까 거기 법무팀이 뛰어난 거죠. 예. 근데 사실 그때 피해 받은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건데,
이것을 그러면 어떤 기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경제법계 학계는 논의가 몇 개 있는데 그 지표들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법이라는 게 되면서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외에서 게이트키퍼라는 것도 그래서 나온 말이거든요. 시장집의 사업자라는 말까지 안 되니까 게이트키퍼를 하자. 게이트키퍼에 정성적 기준을 몇 가지 듭니다. 뭐 이 관문을 통제하고 뭐 이제 양이 크고 하는데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갖고 온 게 매출액이 얼마고 뭐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얼마고 이렇게 또 정량적 기준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법이라는 것이 뭔가 이 기준을 만들어서 뭔가 잡아 넣으려고 할 때는 결국 뭔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수하면서 타겟팅을 해서 규제할 것인가 좀 그게 좀 숙제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랩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게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주제가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외국의 이제 입법 사례를 많이 봐야 되는데, 스페인에서 라이더법이 이제 그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라고 하는데, 그 라이더법은 그 배달 딜리버리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그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초의 법안인데, 사실 이 문제가 영업비밀의 공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을 공개한다는 것이. 그래서 법은 시행됐지만 결국은 헌재 판단을 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거쳐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추세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션이 내용이 훌륭할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굉장히 패널분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다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좋은 말씀을 더 못 들은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IGF는 매년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플랫폼 문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업그레이드된 주제를 가지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